연금저축 파트에서 이제 실제로 내가 연금저축 상품에 가입을 하려고 한다라고 했을 때 우리가 세법에서 이제 법에서 배운 거는 여러 가지 있지만은 이게 실제로 약관이라든가 그런 보험 상품에는 어떻게 적용이 되는지, 연금저축 상품에 실제로 적용될 때 그게 그대로 녹아 들어가는지, 그게 저는 굉장히 궁금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론 따로 실제 따로, 이걸 저는 굉장히 싫어합니다. 그래서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 국민윤리라는 과목이 있었는데요. 그 과목에서 이제 철학 파트에서 보면은 미국의 프래그머티즘이 그때는 유행했다. 이런 미국에서 이제 실용주의 철학이 그때는 상당히 대두되었다. 이런 얘기를 듣고 제가 굉장히 그 말을 좋아합니다. 프래그머티즘, 실용주의 아니겠습니까? 즉 추상적인 이론뿐만 아니라 이 이론이 실제로 어떻게 적용이 되는지, 실생활에 그대로 적용되는 사례를 봐야 우리가 이게 이렇게 되는구나, 이렇게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은 신한금융투자에 이건 연금저축 펀드예요. 보험은 아니고요. 연금저축 펀드의 홈페이지에서 제가 여러 가지 세제 관련 그 내용을 한번 캡처를 해서 하나하나 해설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러면은 이게 정말 세법이 그대로 이 상품에 녹아 들어갔구나, 이걸 알 수가 있죠. 자, 가시죠. 연금저축 약관 읽어주는 남자, 그 누구도 이런 상품에 대한 약관이라든가 해설을 해주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타이틀을 붙였습니다. 그 중에서 신한금융투자에서 나온 연금저축 펀드입니다. 그죠? 요거는 그죠? 증권회사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연금저축 펀드 상품이 있어가지고 이걸 제가 한번 오늘 들고 왔습니다. 자, 제일 먼저 홈페이지, 신한금융투자 홈페이지 들어가시면요, 연금저축이 있습니다. 연금자산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연금저축 안내로 들어가면요, 이제 연금저축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보시면요, 연금저축이란 다양한 펀드와 ETF를 하나의 계좌에서 자유롭게 운영하는 연금저축이다. 자, 연금저축이란 말이 있죠. 연금저축 이 네 글자가 나오면 반드시 그렇죠, 세제 혜택이 나오죠. 세제 혜택. 그리고 55세 이후에 연금을 수령한다. 이런 키워드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신한금융투자는 좀 재밌는 게요. 만약 내가 주식 투자를 하기 위해서 계좌를 하나 개설했다. 그러면은 그 계좌에서 바로 연금저축을 살 수 있다. 이렇게 돼 있대요. 그래서 다른 데에서는 이제 별도의 이제 연금저축 계좌 보험이면은 계좌를 만들어야 되는데 신한금융투자는 기존에 주식 투자를 하는 사람이면은 그 계좌에서 바로 연금저축도 운용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연금저축 계좌 키워드입니다. 절세 효과. 그렇죠. 연금저축은 무조건 절세 효과가 가장 메인이죠. 누구나 가입할 수 있다. 그렇죠. 가정주부도 가입할 수 있고, 그리고 일을 안 하는 사람도 가입할 수 있고요. 자유로운 입출금이 있다. 그죠. 무조건 자유롭게 입출금이 가능한데, 입금은 자유롭게 할 수 있을지 몰라도 출금할 때는 세금이 많이 나온다. 그죠. 그래서 출금은 조금 조심해야 된다는 거. 요거는 그냥 각자 참고하시고요. 자, 일단은요, 기본 이걸 알고 가셔야 됩니다. 그죠? 자, 세액공제가 되는데요. 연금저축은 세액공제가 되는데 얼마가 되느냐, 이게 중요하죠. 그래서 연금저축 하나만 들었다. 그러면 400만 원까지 가능하고요. 그리고 만약에 IRP라든가 DC형 여기다가 퇴직 급여 계좌 아닙니까? 여기에 근로자 본인이 추가로 더 넣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내가 가지고 있다. 그러면은 300만 원까지 더 넣을 수 있죠. 그래서 연금저축에서 400만 원을 갖다가 1년에 넣고, 그 다음에 IRP 또는 DC 여기다가 300만 원을 갖다가 더 넣으면은 결국 700만 원까지, 700까지 세액공제가 가능한데요. 자, 총급여 5,500만 원을 기준으로 밑이냐 위냐에 따라서 밑이다 그러면 16.5%, 위다 그러면은 13.2%. 그래서 내가 연금저축 하나만 가지고 있다. 그런데 총급여가 5,500 밑이다 그러면은 400만 원 곱하기 16.5% 하면은 66만 원입니다. 66만 원. 이 숫자가 가장 많이 나와요. 그런데 내가 700까지 했다. 그러면은 700 곱하기 16.5% 하면은 115만 5천 원. 이 숫자도 좀 있으면 나와요. 자,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이제 세액공제 금액이고요. 총급여 5,500만 원을 내가 넘어간다. 그러면 이제 13.2%라고 그랬죠. 그래서 400만 원 곱하기 13.2% 하면 52만 8천 원. 700만 원 곱하기 13.2% 하면 92만 4천 원이다. 이렇게 되죠. 다만 총급여가 1억 2천 넘어간다. 초과한다. 그러면 이제 연금저축이 400이 아니라
300까지만 가능하다 그랬죠. 300까지만 가능합니다. 대신에 IRPDC에서 400까지 더 넣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합쳐서 총액은 700인데 연금저축만 가입했다 그러면 300밖에 안 돼요. 1900가 1억 2천 초과하는 사람은요. 그러면 여기 300 곱하기 13.2%죠. 1900, 5500 넘어가는 사람이니까 그러니까 300 곱하기 13.2% 하면 39만 6천 원, 700 곱하기 13.2% 하면 92만 4천 원. 여기까지는 그렇게 많지 않아요. 수요가 1900가 1억 2천, 1억을 넘어가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죠. 대부분 다 여기 아니면 여기 구간, 이 둘 중에 하나 구간이기 때문에 가장 기본적인 거. 자, 1900과 5500이 안 된다. 400만 원 연금저축만 가입했다. 그러면 16.5% 66만 원, 66만 원. IRP도 있다. DC에도 내가 더 넣었다. 그럼 700이죠. 그러면은 115만 5천 원. 이 숫자가 좀 이따 나올 거예요. 자, 그런데 방금 소개시켜드린 거는요. 근로소득자입니다. 내가 직장 하나만 내가 다니고 있다. 그런데 이번에는 종합소득자, 즉 내가 대표적인 게 자영업자죠. 자영업자도 세공제가 가능하다 그랬죠. 그런데 자영업자는 종합소득금액이 4천만 원 기준으로 16.5, 13.2, 종합소득금액이 1억 초과하면 이제 300까지 가능하다는 거. 그죠? 전체적인 금액은 다 똑같아요. 자, 그래서 근로소득자도 되고요. 자영업자도 동시에 된다는 거. 예. 자, 그리고 또 하나의 특징이 있죠. 자, 우리가 나이 많으신 분들, 50세 이상이다. 이런 사람은요, 연금저축이 400이 아니라 600까지 이 세공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600까지. 그리고 IRPTC도 또 300이 되니까 합치면 총 900이 가능하고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연금저축 600만 있다 그러면 600 곱하기 16.5%하면 99만 원. 그죠? 13.2%다 그러면 79만 2천 원. 내가 900까지 넣었다. 그죠? 이 900. 그러면은 148만 5천 원. 118만 8천 원까지 절세가 가능하다는 거. 다만 22년도까지입니다. 내년까지, 이제 22년도까지 가능하고요. 이런 요건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죠? 이 두 가지 요건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요건을 지켜야만 가능하다는 거. 예, 실제로 신한금융투자 홈페이지를 한번 보면요. 연금저축 가입 시 혜택, 절세 효과가 바로 나오죠. 그렇죠. 절세 효과가 가장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 내용을 한번 들여다보면요. 자, 요거 보시죠. 최대 66만 원 연말 환급. 이거 아까 나왔던 숫자 아닙니까? 최대 66만 원. 어떻게 나온 숫자냐면요. 연간 납입 금액 최대 400만 원까지 가능하다 그랬죠. 400만 원 곱하기 16.5%. 그렇죠. 이 숫자 아닙니까? 400 곱하기 16.5% 하면은 66 나와요. 다만 이 사람은요. 총급여가 5,500만 원 이하인 사람이다. 이 말이죠. 총급여가 5,500 이하인 사람만 16.5%, 5,500을 넘어간다 그러면 13.2%였죠. 자, 그런데 요 밑에 보시죠. 단서조항. 총급여가 1억 2천 초과하는 사람은 그렇죠. 300만 원 이게 한도라 그랬죠. 400이 아니라 300입니다. 다만 또 있습니다. 근로소득 이외에 다른 종합소득이 있는 경우 이때는 종합소득 1억이죠. 여기서 말하는 거는요. 종합소득 금액입니다. 종합소득 금액이 1억, 그죠? 1억입니다. 1억 초과하는 그런 사람이죠. 초과하는 사람입니다. 자영업자들. 그런데 말이죠. 자, 내가 근로소득만 있다 그러면 총급여 1억 2천이고 자영업자라면 종합소득 금액이 1억 이렇게 되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절세 효과가 있다는 거 이렇게 설명되어 있고요. 그리고 그 밑에 보시면 이제 다양한 포트폴리오 구성 이런 거는요. 사실 뭐 펀드라든가 이런 전문적인 분야이기 때문에 제가 설명드리기는 힘들 것 같고요. 저는 세금 파트만 주로 보고 있어요. 자, 그 밑에 자, 아주 중요한 내용이죠. 자유로운 입출금이라고 말은 돼 있습니다. 그런데 보시죠. 연간 1,800만 원까지 입금이 가능하다. 자, 단 연금저축계좌, 지금 하고 있는 연금저축계좌, 그리고 퇴직연금, DC형 퇴직연금, IRP가 있죠. 그죠? 그래서 IRP, DC형, 연금저축계좌 이 세 개에서 합친 금액이 1년에 1,800까지 납입, 입금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죠? 그런데 문제는요. 연금저축계좌는 400만 원까지 세공제가 되기 때문에 그죠? 만약 내가 연금저축계좌 하나만 가지고 있다. 그런데 내가 1,800을 넣었다. 그러면은 400만 원은 세공제 받지만은 나머지 1,400만 원은 세공제를 받지 못한 상태에서 그냥 연금저축계좌에 들어있다. 이렇게 이제 구성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요게 아주 중요합니다. 계좌 해지 없이 언제든지 필요한 만큼 예수금, 현금 또는 펀드 환매 후 인출 가능하다. 언제든지 인출 가능하다라고 되어 있지만은
자, 들어올 때는 마음대로 들어왔지만은 나갈 때는 마음대로 못 나간다 그랬죠. 자, 세금을 많이 내야 됩니다. 세금 16.5%, 16.5%. 나간 돈의 16.5%입니다. 그래서 많은 세금을 내야 되기 때문에 마음대로 인출하기가 사실은 힘든 구조로 되어 있어요. 자, 밑에 보시죠. 연금 적립금에서 출금할 때 차감되는 세금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세율이 낮은 적립금부터 인출한다. 세율이 낮은 적립금부터 인출한다는 요 말, 이게 애매하게 됐는데요. 자, 지금부터 요 세 가지를 갖다가 조금 더 설명을 드릴게요. 예, 그래서 이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드리면요. 자, 세액공제 가능 금액이라고 제가 적었습니다만은 요거는요, 아까 연간 납입 1,800만 원 한도 있잖아요. 그거하고도 같이 제가 묶어서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처음, 자, 연금저축 내가 하나만 가입했다. 연금저축 하나만 가입했다. 그러면은 1년에 400만 원까지 세액공제 대상 금액이죠. 곱하기 뭐 16.5%, 13.2%. 곱한 그 금액을 이제 세액공제 된다 그랬죠. 그래서 연금저축만 하나만 가입했다. 그러면 400만 원까지 세액공제가 가능하다는 거고요. 또 연간 납입 한도도요. 연금저축 내가 하나만 가입했다. 그러면 여기에 1,800까지 넣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1,800까지 넣었을 때는 400만 세액공제되고 나머지 1,400만 원은 세액공제가 안 된 상태에서 연금저축 계좌에 들어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연금저축을 내가 일단은 가입해가지고 400만 원까지 내가 납입을 했습니다. 그럼 이 400만 원에 대해서는 당연히 세액공제 대상 금액이죠. 한도까지 왔잖아요. 그런데 내가 IRP 계좌를 하나 가입했습니다. 또는 우리 회사가 친절하게도 DC형 퇴직연금을 지금 가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회사가 매달 얼마씩 또는 매년 얼마씩 퇴직금을 불입하고 있어요. 여기다가. 그렇다면은 이 근로자는요, IRP에다가 300을 넣을 수 있고요. 또는 DC형 퇴직연금에다가 또 300을 넣을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근로자 본인이 추가로 더 넣는 겁니다. 그랬을 때는 이 두 개를 합친 계좌, 여기에서 300까지 또 세액공제가 된답니다. 전제 조건은 뭐라 그랬죠? 연금저축 400만 원을 내가 한도까지 넣었다는 전제하에 이 두 개에서 300까지 추가로 더 넣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럼 이 두 개를 합치면은 700만 원까지 세액공제가 가능하고요. 연간 납입 한도 1,800만 원도 연금저축하고 IRP하고 DC형 퇴직연금 이 세 가지를 합친 계좌에 내가 1,800까지 넣을 수 있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연금저축 IRP 중에서 자, 눌러주시죠. 내가 연금저축을 아예 가입을 안 했다. 아예 가입 안 했다. 그런데 내가 IRP 계좌만 하나 딸랑 있다. 그때는요, IRP에 700까지 넣을 수가 있습니다. IRP에 700까지 넣을 수가 있기 때문에 한도 700까지 이제 세액공제 가능하고요. 이럴 때는 IRP에다가 이제 1,800까지 넣을 수 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것도 아주 중요한 내용인데요. 출금할 때 차감하는 세금은 어떻게 되나요? 자, 연금 적립금에서 출금할 때 차감되는 세금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세율이 낮은 적립금부터 출금이 됩니다. 이 말은요, 자, 보십시오. 연금저축 계좌에서 내가 중도 인출을 말합니다. 중도 인출. 자, 1순위가 텍스 제로, 비과세 대상 금액, 연말 세액공제 신청을 하지 않은 납입금. 2순위 텍스 16.5%, 기타 소득세, 연말 세액공제 신청한 납입금, 연금저축에서 발생한 수익. 이걸 보시죠. 자,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요. 우리가 연금저축 계좌를 이렇게 쫙 내용을 한번 들여다보면요. 내가 1년에 400만 원을 넣어가지고 세액공제를 받은 게 있겠죠. 이걸 B라고 부를게요. 그런데 400을 초과해서 내가 입금을 시켰다. 그러면 세액공제를 못 받잖아요. 그게 300만 원 들어있다. 그죠? 그리고 이걸 A라고 부를게요. A와 B에서 이게 원금이니까 거기 A와 B에 대한 이자가 더 붙을 거 아닙니까? 이게 30만 원. 이렇게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그러면 총 730만 원이 들어있죠. 자, 이 예입니다. 바로 이 예를 그대로 설명한 거예요. 자, 이 상태에서 만약에 내가 400만 원을 인출을 했다면은 인출 순서 첫 번째 세액공제 안 받은 거, 세액공제 안 받은 게 먼저 나가고요. 그 다음에 B가 나가고 그 다음에 C가 나가고. 자, 그러면 세액공제 안 받은 이 300만 원이 전액 나가겠죠. 그런데 내가 400을 뺐으니까 아직 100이 남아있죠. 그럼 여기에서 나가겠죠. 여기에서 나가면은 세율은 어떻게 된다 그랬습니까? 16.5%. 요거 16.5%. 이순위 16.5%고 기타 소득세로서 16.5%를 뗀다 그랬습니다. 다만 제가 법에서는요.
세공제 안 받은 게 1순위로 빠진다. 이거는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세공제 받은 거 그리고 이자를 구분하지 않습니다. 이 두 개를 묶어가지고 인출했을 때 16.5% 이렇게 법에서는 되어 있는데 저는 그렇게 하면 복잡하니까 이게 1순위, 세공제 받은 게 2순위, 이자가 3순위 이렇게 그냥 임의적으로 제가 붙였습니다. 그런데 법에서는 이 두 개는 똑같습니다. 똑같이 구분 없이 나갈 때 16.5%입니다. 이렇게 해서 인출할 때도 최대한 세금을 적게 내게 하기 위해서 국가가 상당히 배려를 했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어차피 얘는 세금이 없어요. 그래서 세금이 없는 애를 먼저 내보내고 나중에 세금을 내는 애를 그다음 이제 나가는 순서를 정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자, 다음 페이지. 조금 더 설명드리면요. 세공제 안 받은 거, 세공제 받은 거, 이자 이렇게 A, B, C 세 가지가 있다 그랬죠. 그런데 A는 세공제를 우리가 안 받았다는 말은 공제를 안 받았다는 말은 연말정산 또는 종소세 신고할 때 우리가 세금을 냈다. 세금을 냈다는 뜻이고요. 따라서 세금을 냈기 때문에 얘는 나중에 돈이 빠져나갈 때 세금을 안 냅니다. 이미 세금을 다 국가가 거두어 간 거기 때문에 얘가 나갈 때는 국가는 신경도 안 쓴다는 거죠. 들어오든지 나가든지 모르겠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얘하고 얘는 세공제를 받았잖아요. 얘는 세공제를 받았어요. 연말정산할 때 또는 종소세 신고할 때 세금을 안 냈기 때문에 이게 나갈 때는 세금을 내야 된다는 거. 자, 한번 눌러주시죠. 그렇죠. 자, 이자는요. 원래는 이자 소득세를 내야 돼요. 15.4% 이자 소득세를 내고 나머지 금액을 이제 은행이 통장에 입금을 시켜주는데 특이하게도 연금저축은요. 이자가 발생하면은 세금을 안 뗍니다. 안 떼고 그 100% 전액이 그대로 연금저축 계좌에 들어 있습니다. 따라서 일단은 이것도 돈이 나가기 전까지는 세금을 전혀 안 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얘가 나갈 때도 당연히 국가는 세금을 거두기 위해서 길목을 차단하고 기다리고 있는 거죠. 그래서 얘는 돈이 나갈 때 세금이 한 푼도 없다. 무조건 없다. 얘와 얘는 B와 C는 무조건 돈이 나갈 때 어떤 형태로든 세금을 내야 된다는 거. 예. 그래서 인출 순서가 있다 그랬죠. A가 1번, B가 2번, C가 3번. 그러나 법에서는 B와 C는 순서가 없다. 똑같은 그런 순위가 똑같지만은 저는 조금 설명을 쉽게 하기 위해서 B가 두 번째, C가 세 번째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이제 연금저축 상세 정보 해가지고 이제 조금 더 깊이 있게 들어가는 내용이 나옵니다. 첫 번째, 자, 세액공제 한도 여기 그죠? 한도가 있다고 그랬죠. 세액공제 한도. 자, 이쪽으로 가시죠. 연금저축이 있고요. 그리고 오른쪽에는 IRP가 있습니다. 그래서 연금저축 하나만 내가 가입을 했다. 그러면은 400만 원까지 한도가 있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16.5%, 13.2%, 그죠? 두 가지로 또 나뉜다, 그죠? 요거는 총급여 5,500만 원. 또는 자영업자다 그러면은 종합소득 금액이 4천만 원 그 기준으로 이제 이렇게 두 가지 혜택이 나뉜다 그랬죠. 그래서 400 곱하기 16.5% 하면 66만 원, 400 곱하기 13.2% 하면 52만 8천 원 이렇게 이제 혜택을 보겠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연금저축을 가입하지 않고 IRP만 나는 가입을 했다. 그러면 IRP 단독으로도 700만 원까지 가능합니다. 그래서 700 곱하기 16.5%, 700 곱하기 13.2% 하면은 이런 금액들이 이제 절세가 되는 거죠. 그런데 연금저축을 말이죠. 내가 하나 가입을 하고 있고 또한 IRP도 가입했다. 그러면은 연금저축이 400만 원, 그리고 IRP가 300만 원 해가지고 합산 700만 원까지 가능하다. 이렇게 돼 있죠. 어쨌든 이 두 가지 모두에서 가능한 한도는 700이라 그랬습니다. 700까지 가능하고요. 그리고 우리 50세 이상 되시는 분들한테는 또 특별히 연금저축을 600만 원까지 이제 한도를 더 늘렸습니다. 그러니까 200만 원 더 늘린 거죠. 그래서 이것도 99만 원, 79만 2천 원까지 가능하다는 거. 마찬가지로 IRP도 마찬가지입니다. 연금저축을 내가 600 가입을 하고 IRP도 가지고 있다. 그러면은 IRP는 300까지 더 넣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두 개 합쳐서 900입니다. 만약에 연금저축이 없고 IRP만 있다. 그러면은 단독으로 900만 원까지 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합산해서 900만 원 한도.
이걸 갖다가 우리가 지켜서 이제 납입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납입 한도가 있죠. 납입 한도는요, 1년에 1,800입니다. 1년에 1,800. 이 마찬가지 IRP도 1,800. 어쨌든 두 개를 합쳐가지고 1,800까지만 가능하다. 이렇게 되어 있겠습니다. 만약에 내가 연금저축이 두 개가 있다. 그러면 그 두 개를 합친 금액이 1,800이고요. IRP도 두 개다. 그럼 마찬가지로 두 개 합친 금액이 이제 1,800. 그래서 모든 우리가 연금저축 관련되는 그런 계좌는 합쳐서 1,800까지. 자, 그리고 이쪽을 보시죠. 자, 총급여가 말이죠. 1억 2천을 초과하는 가입자는 300만 원까지만 됩니다. 연금저축이 300만 원까지 되죠. 만약에 근로소득 외의 다른 종합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대표적인 게 자영업자입니다. 개인사업자. 종합소득 1억 기준이죠. 종합소득 금액이에요. 종합소득 금액 마진입니다. 매출에서 비용 뺀 마진입니다. 종합소득 금액이 1억 기준으로 이제 1억을 초과한다. 그러면은 이제 연금저축은 300까지만 가능합니다. 100만 원이 줄어들었어요. 그리고 근로소득만 있는 가입자는 총급여 5,500만 원 초과하면은 13.2%, 그 밑에는 16.5%. 만약에 자영업자다 그러면 종합소득 금액이 4천만 원 기준으로 16.5%, 13.2% 이렇게 이제 구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10년 요 주 3번 요거죠. 10년 이상 수령 시 퇴직소득세 혹은 기타 소득세가 과세될 수 있다. 이 말은요. 제가 퇴직소득세와 관련되는 파트는 제가 별도로 촬영을 할 겁니다. 거기서 상세하게 제가 다룰게요. 요거는 일단 읽어만 주십시오. 자, 그러면 이제 다음 페이지로 가겠습니다. 자, 계속 이어져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납입 한도는 방금 설명드린 그대로고요. 투자 가능 상품이 연금저축하고 IRP는 그 투자하는 상품이 다르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제가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바로 중요한 거죠. 자, 연금 수령 요건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은 연금으로 받느냐? 우리가 연금으로 받는 거하고 연금 이외로 수령하는 거 이 두 가지로 구분되는데요. 자, 연금으로 받는다는 거는 55세 이상이 되었을 때 연금저축을 연금으로 신청을 하는 겁니다. 가입 기간은 5년 이상이 돼야 되고요. 연금 수령 최소 기간은 10년 또는 5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은 55세에 우리가 연금을 갖다가 신청을 한다. 그랬을 때는 10년 이상 수령을 해야 됩니다. 10년 이상 수령을 해야 그렇게 나누어서 길게 수령을 해야 한도에 걸리지 않아요. 이건 조금 이따가 설명드릴게요. 이것도 마찬가지고요. 어쨌든 연금으로 우리가 받을 때 세금 혜택이 이제 주어지는데요. 낮은 세금으로 이제 끝나는데 55세 이상 가입 기간은 5년 이상 그리고 연금 수령 최소 기간은 이게 바로 연금 수령의 한도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나오고 있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요. 그다음에 자, 이 페이지에서 이제 설명하는 거는요.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주 핵심을 이 페이지에서 이제 서술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연금으로 받을 때 연금저축을 우리가 10년 또는 뭐 20년 이렇게 납입을 하고요. 이제 연금으로 받아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랬을 때 연금으로 받는 게 있고 연금으로 받지 않는 게 있습니다. 이걸 갖다가 우리 세법에서는요. 연금으로 받을 때 이런 표현을 씁니다. 연금 수령 이렇게 쓰고요. 일시금 지급이라는 것은 한마디로 말해서 목돈을 한꺼번에 받는 거기 때문에 연금이 아니에요. 이걸 갖다가 연금 외 수령이라는 용어도 쓰지만은 어쨌든 연금으로 받느냐, 연금으로 받지 않느냐 이 두 가지를 설명하고 있고요. 연금으로 받을 때는 자, 세금이 어떻게 되는 이 말, 세금이 어떻게 되는 이 말인데요. 세금이 세공제를 받지 않은 금액은 비과세, 세금이 하나도 없어요. 그죠? 세공제 받은 금액하고 운용수익이라는 것은 이자를 말합니다. 앞으로 난 거. 이거는요. 연간 그죠? 1,200만 원 이하다. 그러면 연금 소득세만 부담한다. 그래서 나이에 따라서 5.5, 4.4, 3.3% 이렇게 분리과세죠. 이렇게 세금 내고 끝. 그런데 1,200 초과해서 내가 연금을 받았다. 그럼 종합과세, 종합소득 합산한다 그랬죠. 종합과세, 종소세 신고를 해야 된다는 거죠. 자, IRP 이연 퇴직소득은 자, 과세 이연된 퇴직소득세의 70% 그리고 종합소득과 합산 안 한다. 그죠? 요거는 조금 이따 다음 페이지에 제가 설명드릴게요. 어쨌든
자, 국가는 말이죠. 이런 식으로 연금으로 받을 때 우리가 이렇게 낮은 세금을 내고 이제 혜택을 주는 거죠. 이것도 70%만 원래 100%인데 70%만 내고 끝을 내겠다. 그래서 국가는 이렇게 연금으로 받는 걸 좋아하고요. 그렇지 않고 우리가 일시금으로 받았다. 이때는 연금 외 수령입니다. 마찬가지로 세액공제 받지 않은 금액은 무조건 비과세, 세금 자체가 없고요. 자, 이것도 세액공제 받은 거 운용수익은 자, 이때는 16.5%인데 기타 소득세, 그죠? 기타 소득세를 냅니다. 요거는요, 이연 퇴직 소득은 100% 원래 내야 될 그런 퇴직 소득세를 그대로 내고 이제 끝난다. 이 말이죠. 국가는 이렇게 받는 걸 싫어한다. 무조건 연금으로 받아라. 이렇게 되겠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아까 그 내용을 이제 그림으로 설명을 다시 한 번 더 드리겠습니다. 이걸 들으시면 이제 확실하게 머리 들어올 겁니다. 자, 우리가 연금 저축 계좌를 갖다가 이렇게 우리가 구성이 되어 있다. 한번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우리가 세액공제 받은 금액이 들어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1년에 400만 원 납입을 하면요. 그걸 갖다 B라고 하고요. 그리고 400만 원을 초과해서 우리가 납입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때는 세액공제를 받지 못한 금액이 들어있겠죠. 이걸 A라고 보겠습니다. 그럼 A와 B는 일종의 원금이겠죠. 원금. 그럼 거기에서 반드시 이자가 발생할 거 아닙니까? 아까 법에서는요, 운용수익이라는 말을 썼습니다. 어쨌든 저는 그냥 이자라고 부를게요. 이걸 C라고 보면요. 자, A가 가지고 있는 특징, 세액공제 못 받은 이 A가 가지고 있는 특징은요. 자, 이 돈을 우리가 인출할 때 연금 형태로 받든 아니면 우리가 일시금으로 받든 어쨌든 간에 이 돈이 빠져나갈 때, 인출할 때 세금이 하나도 없어요. A는 무조건 세금이 없는 애입니다. 그런데 B와 C는요, 무조건 세금이 나옵니다. 이걸 연금으로 받느냐 아니면 연금 아닌 형태로 받느냐, 거기에 따라서 세금은 금액은 달라지지만은 무조건 세금을 내야 되는데, 얘를 갖다가 만약에 연금이 아니라 일시금으로 받았다. 그러면은 16.5% 굉장히 비싼 세금을 내야 돼요. 이걸 기타 소득세라고 부릅니다. 소득의 명칭은요, 기타 소득이고 이때 내는 세금을 기타 소득세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연금 형태가 아니라 일시금으로 받는다. 그랬을 때는 이렇게 불이익을 준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연금으로 받는다라고 했을 때, 연금 저축을 우리가 연금으로 받는다 했을 때, 그때는 이 세 가지 조건을 갖다가 반드시 충족하라. 그렇게 돼 있죠. 첫 번째, 55세 이후에 연금 수령하라. 그 전에 신청하면 안 됩니다. 가입일부터 5년 이상 지나야 됩니다. 5년 이상 지난 상태에서. 그리고 연금 수령 금액은 한도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아무리 우리가 많이 받고 싶어도 한도에 걸리기 때문에 많이 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세 가지를 충족하면은 우리가 연금 소득이라고 부르고요. 이거는 분리과세로 끝납니다. 즉, 나이에 따라서 70세 미만 또는 70세 이상, 80세 미만, 80세 이상, 이 나이에 따라서 연금을 신청하는 사람 나이에 따라서 5.5, 4.4, 3.3%를 갖다가 세금을 내고 끝이 납니다. 이걸 분리과세라고 그럽니다. 이렇게 내가 받는 연금 곱하기 5.5% 이렇게 해서 나오는 세금을 그대로 내면 끝이에요. 더 이상 세금은 낼 필요가 없다. 이게 바로 분리과세. 연금으로 받을 때 이제 낮은 세금으로 받는 혜택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세액공제 받은 거 또는 이자, 이 두 합친 금액에서 우리가 연금을 받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금액이 1년에 1,200을 초과해버리면 어떻게 된다? 그렇죠. 전체 금액이 종합과세로 간다는 거. 1,200 밑으로 받았다. 즉 1,200 이하죠. 1,200만 원까지는 이게 아까 말씀드린 5.5, 4.4, 3.3% 낮은 세금을 내고 분리과세, 세금 끝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A가 있잖아요. 얘는 돈이 나가더라도 세금이 없기 때문에 1,200만 원 우리가 판단할 때 넣으면 안 됩니다. 얘는 별도로 그냥 돈이 빠져나가면 되는 거예요. 세금 없이 무조건 나가면 되고요. B와 C에서 돈이 나갈 때 항상 1,200만 원을 판단을 해야 된다는 거. 그렇죠. 이거는 전혀 1,200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예, 이번에는요, 이연 퇴직 소득에 대해서 그 개념을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무슨 70%까지 무슨 퇴직소득세를 낸다. 아까 그 얘기가 방금 나왔잖아요. 그거하고도 관련되는 내용입니다. 자, 우리가 회사가 있고요. 직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직원이 이제 퇴직을 합니다. 그런데 퇴직금을 계산해 보니까 3천만 원, 거기에 대한 세금이 퇴직소득세 100만 원이 나왔다라고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그러면은 회사는 일단 100만 원을 세금을 떼고 나머지 2,900만 원을 이 사람한테 이제 퇴직금을 지급하고요. 그리고 100만 원 퇴직소득세를 국세청에다가 납부를 하면 되는 그런 구조죠. 그런데 만약에 이 근로자가 말이죠. 연금저축보험을 가지고 있어가지고 여기에다가 이제 이 퇴직금을 넣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는요. 자, 결론 말씀드리면 퇴직소득세를 안 냅니다. 안 내기 때문에 3천만 원 전액을 이 사람이 가입한 연금저축보험이죠. 연금저축보험에다가 이 3천만 원을 입금을 시킵니다. 그러면은 자, 세금 하나도 없이 이렇게 퇴직금이 입금이 되는 거죠. 그러나 이 근로자는 이 퇴직금을 마음대로 뺄 수는 없어요. 이걸 갖다가 그대로 오랫동안 55세까지 기다렸다가 연금으로 받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뭐라는가 하면요. 자, 이연 퇴직소득이라고 그러죠. 자, 이연이라는 말은 뒤로 늦추다 이 말이죠. 연기하다 이 말 아닙니까? 퇴직소득, 즉 퇴직소득세를 갖다가 세금을 갖다가 나중에 낸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연금저축 계좌에다가 회사가 이렇게 퇴직금을 입금시키면은 퇴직소득세를 일단 내지 않는다. 나중에 연금으로 받을 때 그때 세금을 낸다는 겁니다. 자, 그렇죠. 그래서 이 사람이 자 연금저축보험에다가 아까 3천만 원이 들어왔죠. 이걸 갖다가 이 사람이 나중에 55세 이후에 연금으로 받을 거 아니겠습니까? 연금으로 받겠죠. 그러면은 그때 받는 금액이 이제 70%만 내면 됩니다. 퇴직소득세 100만 원에 70%만 내기 때문에 70만 원만 내면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 입장에서는 이 근로자한테 너가 퇴직금을 갖다가 목돈으로 받았기 때문에 이렇게 연금저축 계좌에다가 넣어놓고 나중에 55세가 지난 다음에 연금 형태로 받아라. 그러면 내가 100만 원에 30%는 할인을 해줄게. 그죠? 그래서 70%만 이제 내면 되는 그런 구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연 퇴직소득을 설명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자, 우리가 연금저축 계좌에 이연 퇴직소득이 지금 3천만 원 들어와 있습니다. 세액공제 받은 게 4천만 원, 이자가 1천만 원입니다. 합쳐서 총 8천만 원이죠. 그렇다면 이 이연 퇴직소득이 나중에 인출이 될 거 아니에요. 인출이 되면은 얘는 종합과세하고는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퇴직소득이기 때문에 얘는 별도로 이제 빠져나가는 겁니다. 그리고 이 두 개는 1200 초과하면은 종합과세, 1200이 안 된다 그러면은 5.5, 4.4, 3.3% 분리과세 끝나다 이렇게 했죠. 자, 그런데 예를 들어 가지고 연금으로 이 상태에서 연금을 신청했습니다. 그런데 1년에 1,500을 우리가 받을 수 있다. 그래서 1,500만 원을 인출을 합니다. 그러면은 빠지는 순서가 있어요. 빠지는 순서는 이게 이연 퇴직소득이 제일 먼저 빠져나갑니다. 그리고 B, 그리고 C 이런 식으로 얘가 제일 먼저 빠져나가기 때문에 1,500만 원이 나갔을 때는 여기에서 A에서 1,500이 빠져나갑니다. 그럼 A가 인출될 때 이 퇴직소득세를 내야 되는데 아까 70%만 낸다 그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전체 3천만 원 중에서 1,500이 나갔기 때문에 100만 원 중에서 이제 50%만 지금 돈이 빠져나간 거죠. 그래서 100만 원 곱하기 50% 그러면 50만 원이죠. 그 중에서 30%는 할인해 준다. 70%만 곱하면 35만 원입니다. 그래서 35만 원 이렇게 퇴직소득세를 내면 된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문제는요. 연금 수령 한도가 있다 그랬죠. 연금 수령 한도는 1,500인데 이 사람이 돈이 필요해 가지고 2천만 원을 1년에 뺐습니다. 그러면은 1,500에서 2천만 원이니까 500만 원을 갖다가 더 받은 거죠. 500만 원 더 받지 않습니까? 이럴 때는 연금 수령 한도를 초과해서 받았기 때문에 여기에서 나올 퇴직소득세 100만 원 여기에 대해서는 100% 다 내야 됩니다. 그래서 전체 3천만 원 퇴직금 중에서 500만 원이 나갔지 않습니까? 그죠? 곱하기 100만 원. 그죠? 이렇게 하면은
여기 70%가 아니라 이제 100%라 그랬죠. 100%를 갖다가 세금을 내기 때문에 이렇게 30%고 할인을 안 해준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16만 6,660원을 이번에는 내야 된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마찬가지입니다. 만약에 이 연금저축 계좌를 우리가 연금 형태로 받아야 되는데 해지를 내버렸다. 그러면 이제 일시금으로 받을 거 아니에요. 그럼 일시금으로 받는다. 그러면 이 3천만 원에 대해서 퇴직소득세 100만 원이죠. 이걸 할인 없이 30% 할인하는 거 없이 그대로 다 내야 됩니다. 그래서 이때는 한꺼번에 다 나갔기 때문에 이때는 100만 원 퇴직소득세를 이제 내야 된다. 이제 그런 문제가 될 거예요. 요 금액들은요, 요 세공제 받은 거하고 이자를 합친 금액은 16.5% 기타 소득세를 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해지를 하면은 이렇게 퇴직소득세는 할인 없이 원래 내야 되는 세금 그대로 내고요. 요 세액공제 받은 거하고 이제 이자는 이제 16.5% 이렇게 비싼 세금을 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해지를 하면 안 된다. 이렇게 이제 결론이 나겠네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자 해지했다 그러면은 세액공제 안 받은 거는 얘는 어떤 형태로든 세금이 없다 그랬잖아요. 근데 B, C는 16.5% 기타 소득세를 내야 된다는 거. 예, 그래서 지금 보시면 아까 그 앞에 있던 장면이 이제 다 머리에 들어올 겁니다. 자, 머리에 들어오는데요. 자, 보시죠. 연금을 지급하느냐, 아니면은 일시금을 받느냐. 이 차이 있지 않습니까? 만약에 연금 형태로 안 받고 일시로 받으면은 세액공제 받지 않은 금액은 방금 설명드린 비과세 세금 없고요. 세액공제 받은 거하고 운용수익은 16.5% 기타 소득세, 그죠? 맞죠? IRP 2년 퇴직소득은 어떻게 됩니까? 그렇죠. 원래 내야 되는 퇴직소득세 100%를 내야 된다. 대신에 종합소득과 당연히 이건 합산하지 않습니다. 100% 내고 끝이에요. 그래서 30% 할인해 주는 거 이제 안 해준다는 겁니다. 그죠? 그런데 이쪽으로 오시죠. 이쪽으로 오시면요. 자, 연금 형태로 받았다. 그러면은 자, 세액공제 안 받은 거는 무조건 비과세. 세액공제 받은 금액과 운용수익은 자 1,200을 기준으로 1,200을 초과한다 종합과세. 1,200 밑으로 받았다 그러면은 5.5, 4.4, 3.3%의 낮은 세금 내고 끝이 나고요. 자 2연 퇴직소득은요. 자 70%죠. 그죠? 퇴직소득세의 70%, 30%를 할인한 금액을 해주겠다. 이렇게 혜택을 주겠다. 이렇게 됐습니다. 네, 연금저축 세제 이해해가지고 이제 연금저축 세공제에 대한 내용을 다시 한 번 더 좀 더 구체적으로 이제 소개하는 그런 페이지가 있습니다. 자, 보시면요. 자, 세공제 적용률 및 환급액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은 자, 이쪽을 좀 클로즈업 하시죠. 지금요. 우리가 지금까지 계속 얘기했던 건데 여기서는요. 핵심만 지금 나와 있습니다. 자, 총급여 5,500만 원 이하, 그죠? 5,500 이하 되는 사람은 최대 66만 원까지 환급 가능하다 이렇게 돼 있죠. 자, 보시면요. 16.5% 아닙니까? 따라서 400만 원 곱하기 16.5% 하면은 66만 원. 그렇죠. 그리고 이쪽을 보시면요. 자, 총급여가 5,500을 초과한다. 그러면 우리가 연말정산할 때 13.2% 따라서 400만 원 곱하기 13.2% 하면은 52만 8천 원. 그래서 52만 8천 원 또는 66만 원을 갖다가 연금저축에다가 400만 원을 1년에 넣었을 때 절세할 수 있는 금액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이 밑에 보시면요. 자, 이미 납입 중인 연금저축. 자, 펀드도 있고 신탁도 있고 보험도 있고 증권회사에 가입했다 연금저축 펀드, 은행에서 가입했다 연금저축 신탁, 그리고 보험회사에 가입했다 연금저축 보험이죠. 자, 어디에서 가입하든지 간에 모든 연금저축은 다 포함해가지고 1년에 400만 원 한도를 계산하면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거는요. 자, 연금으로 받아야 커지는 세금 혜택. 이 말은요. 자, 우리가 이렇게 연금저축에서 이렇게 납입을 하고 나중에 연금을 받을 거 아닙니까? 연금으로 받을 때 3.3, 4.4, 5.5% 낮은 세금을 내고 끝이 난다 그랬죠. 그리고 이거는요. 나이에 따라서 만 70세 미만 5.5%, 5.5, 80세 미만 4.4,
80세 이상 3.3% 이렇게 낮은 세금을 내고 끝이 난다. 언제? 연금으로 받을 때. 그죠? 그런데 자, 연금으로 받지 않고 말이죠. 우리가 중도 해지를 해버렸다. 그러면은 내 해지할 시점에 내 연금저축 그 통장 안에 들어있는 모든 금액 곱하기 16.5%를 한다 이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자, 불어난 이자도 16.5%를 곱해가지고 기타 소득세를 내야 된다. 언제? 해지할 때. 바로 이 말입니다. 이 말입니다. 어쨌든 자 16.5%를 내야 되므로 해지할 때 세금으로만 3.3%포인트가 손해다. 자, 요 말 한번 보시죠. 자, 우리가 총급여가 5,500 초과하면 13.2%를 우리가 세액공제해 준다 그랬죠. 그런데 중도 해지하면 16.5%를 내야 되기 때문에 자, 이 차이가 얼마입니까? 그렇죠? 보시면은 자, 3.3%포인트가 손해를 본다 이 뜻입니다. 그죠? 3.3% 우리가 손해를 보니까 될 수 있으면은 해지하지 말고 연금으로 받아라.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가시죠. 이거는 중요한 건 아닙니다. 담보대출도 가능하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연금저축 평가금액의 50%까지 가능한데요. 다만 이자도 낮아요. 3.0%. 다만 한 번 대출하면은 갚기가 어렵습니다. 그렇죠. 한 번 대출하면 갚기가 어렵기 때문에 우리가 나중에 이제 대출이 있는 상태에서 이제 연금을 신청하면은 이 대출금을 이제 차감을 하죠. 대출 금액만큼 빼고 나머지 금액을 가지고 우리가 연금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당초 가입할 때 우리가 설계한 금액하고 크게 차이가 나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대출을 이제 하면 안 되겠다. 그러나 어쩔 수 없을 때는 뭐 어차피 대출을 받아야 되지만은 언제든 우리가 55세 전에는 상환 갚아야 된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자, 이 금액은요. 자, 이 금액은 이건 뭐냐면요. 우리가 이제 그 중도 인출입니다. 아까는 우리가 해지할 때는 16.5%지만은 일부를 즉 연금저축 계좌는 살려놓은 상태에서 해지를 안 한 상태에서 일부 금액만 우리가 인출할 때 세금이 어떻게 되느냐 이 말인데요. 자, 우리가 자 중도 인출 100% 미만까지 중도 인출이 가능하다 되어 있습니다. 소위 말하는 99%까지 우리가 인출이 가능하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자, 우리가 400만 원까지 1년에 입금을 했다 그러면은 400만 원까지 전액 세액공제를 받았겠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인출하는 금액의 16.5%를 곱하면은 그게 바로 세금 내고 이제 끝입니다. 16.5%. 그런데 이쪽은요. 우리가 400만 원을 초과해 가지고 입금을 했다. 이 말은 세액공제를 받지 못한 금액이 연금저축계좌 안에 녹아들어 있다 이 말입니다. 그죠? 400만 원 초과해서 그러니까 400만 원까지는 공제를 받았지만은 400을 초과하는 금액은 공제를 못 받은 게 들어있겠죠. 그러면요 이때는 어떻게 되는가? 자, 요 말이 복잡하기 때문에 제가 심플하게 한번 그림으로 한번 설명드릴게요. 우리가 연금저축계좌를 우리가 분석해 보면요, 세 가지로 보통 구성이 된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자, 이게 아까 나온 세액공제 받은 거, 1년에 400만 원 넣은 거. 400만 원 초과하는 금액을 넣었다 그럼 세액공제 못 받은 거 그리고 A, B에서 이자가 발생한 거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다고 보면은 우리가 중도 인출을 할 때 A에서 나왔다 그러면 당연히 이거는 세금이 없다 그랬습니다. 이건 세금이 전혀 없어요. 그런데 B와 C에서 돈이 중도에 인출됐다 그러면은 이거는 16.5%를 낸다 그랬죠. 기타 소득세. 이 말을 아까 앞 페이지에서 이제 그림으로 설명한 겁니다. 그래서 A는 어떤 식으로 돈이 빠져나가든지 간에 세금 없습니다. 근데 B와 C는 16.5% 기타 소득세를 내야 된다. 이렇게 되겠죠. 예, 지금 보시면은 여기가 아주 글자가 많이 있고 아주 복잡하게 되어 있는데요. 사실은 이게 아주 중요한 내용들이 많이 들어 있습니다. 소위 말하는 회사가 소비자들한테 알려주기 싫은 그런 내용을 이렇게 깨알같이 많이 적어놨죠. 그런데 중요한 몇 가지만 한번 보겠습니다. 자, 빨간 것이 보시죠. 자, 이 상품은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습니다. 예금자 보호법에 따라서 보호하지 않습니다. 즉 5천만 원까지 우리가 보호해 주는 거 그게 없다는 거죠. 그리고 밑에 보시면요. 자, 뭐 여러 가지 이 사정에 따라서 자, 투자 원금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 그런데 이게 0에서 100% 즉 원금을 다 날릴 수도 있다 이 말입니다. 그 손실은 뭐라 그랬습니까? 투자자한테 책임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자, 이 상품은요, 잘 되면은 우리 연금이 많이 불어나지만은 안 될 때는 뭐 10%, 20%, 30% 이렇게 손실이 날 수도 있기 때문에 그건 알고 이 상품에 가입하라 이렇게 돼 있죠. 예, 그래서 손실이 발생할 수 있는 리스크 상품이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쭉 보시면요, 바로 밑에 증권 거래 비용, 기타 비용이 추가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결국에는 이 펀드, 이 상품도요, 여러 가지 비용이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일정 수익이 발생하지 않으면은 이것도 원금을 깔아먹을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이제 보는 거죠. 그래서 쭉 보시죠. 과거 운용 실적이 미래 수익률을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즉, 과거에는 우리가 10% 이익이 났기 때문에 그걸 보고 이 상품에 가입을 하더라도 마이너스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때는 우리 회사를 원망하지 마세요 이 뜻입니다. 책임 회피 발언이죠. 쭉 갑니다. 여러 가지 보죠. 쫙 보시면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 그죠? 여러 가지 나오죠. 쭉 갑니다. 이거 보시죠. 총 보수란 정기적으로 발생하는 운용 보수, 판매 보수, 신탁업자 보수 쭉쭉쭉 합계입니다. 그리고 해당 보수에는 운용상 발생할 수 있는 증권 거래 비용, 자, 또 뭡니까? 펀드 운용 보수, 기타 비용 등이 제외되어 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비용이 이중으로 발생할 수 있다 이 말이죠. 그죠? 이중으로 여러 가지 비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비용을 감안하고 이거보다 훨씬 높은 이익을 내야 결국에는 원금이 불어난다. 그래서 이것도 쉬운 건 아닌 것 같아요. 자, 그 밑에 보시면요. 자, 저는 이제 세금만 보고 있기 때문에 자, 세금을 볼게요. 연금저축 계약기간 만료 전에 중도 해지, 그렇죠. 중도 해지 또는 계약기간 종료 후 연금 이외의 형태로 수령하는 경우에는 세액공제 받은 납입 원금 및 수익에 대해서 기타 소득세 16.5%가 부과된다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연금 형태로 수령하지 않고 중도에 해지해가지고 일시금을 받아간다 또는 연금으로 받더라도 우리가 연금 1년에 받을 수 있는 연금은 한도가 있다 그랬죠. 그 한도를 초과해서 받으면은 자 16.5% 기타 소득세 높은 세금을 내야 된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연금저축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보시면요. 자, 세금은 다운, 은퇴 준비는 업이다. 아, 좋은 말이죠. 예, 세금은 다운, 즉 연말정산할 때 절세가 된다. 세액공제 절세. 그 다음에 연금으로 받을 거니까 은퇴 준비도 된다. 그래서 연말정산 때 환급받고 은퇴 자산 관리도 하는 일석이조 상품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말은 아주 좋습니다. 예, 다 맞는 얘기죠. 그 다음에 자, 연금저축 활용하기인데요. 자, 우리가 이거는 아까 처음 시작할 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자, IRP 가입을 안 했다. IRP 가입 안 했다. 그러면은 연금저축에 400만 원 납입하면은 세액공제 받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IRP 계좌가 있다. 그런데 내가 연금저축에 400씩 넣고 있다. 그러면은 IRP에 추가로 300 더 넣을 수 있다 그랬죠. 그래서 두 개 합치면은 700만 원 세액공제 가능하고요. 그런데 IRP 혹은 연금저축에 추가 납입이 없다. 그러면은 아무것도 없는 상태다. 그러면은 자, 연금저축 400 넣고 IRP 300 넣고 이래서 700을 맞춰도 되고요. 아니면은 IRP만 그냥 700을 넣어도 상관없다 그랬죠. 그렇죠. 연금저축 가입하지 않고 IRP만 700을 넣어도 가능하다. 이렇게 해서 여러 가지 이제 콤비네이션 조합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실제 사례를 한번 소개를 했는데요. 지금부터 시작하면은 노후에 얼마를 받게 될까 시뮬레이션 한 게 있네요. 자,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1년에 700만 원씩 납입을 했습니다. 즉, 한도까지 납입을 했죠. 연말 정산으로 이 700을 전부 다 세액공제를 받았다. 이 경우입니다. 그래서 자, 보시면 50대 근로자가 가입을 했다. 이쪽은요, 40대 근로자가 가입을 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이쪽을 제가 지금 한번 볼 건데요. 30대 근로자 젊은 사람이죠. 이 사람은 55세까지 25년 동안 납입을 했다. 이 경우를 소개를 하는데요. 자, 그러면은 700만 원 곱하기 25년 하면은 1억 7,500입니다. 이게 원금이고요. 그럼 1억 7,500에 대해서 16.5% 또는 13.2% 이거는 이제 세액공제 받은 금액이죠. 이렇게 하면은 요 정도 혜택을 이제 본다는 거죠.
그죠? 보고 그 다음에 요거는요 3% 이자 3% 1년에 이제 이익이 났을 때 이거는 5% 1년에 이익이 쭉 계속 25년 동안 났을 때 그때는 2억 6,200 정도, 2억 6,200 정도 이제 연금 계좌 평가액이 되는 거죠. 원금 플러스 이자가 붙어가지고 2억 그죠? 2억 6,200 정도 이 정도 이제 연금 저축 그 금액이 나온다는 겁니다. 그럼 이 금액을 가지고 이 사람은 55세 때부터 연금을 이제 받으면 되겠죠. 예, 받으면 됩니다. 그럼 이 사람은 145만 원, 한 달에 145만 원 정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어쨌든 자 이쪽을 보시죠. 이쪽을 보시면요 여러 가지 내용이 많이 있습니다만은 연 3% 운용 수익률로 20년간 연금을 수령한다 이겁니다. 55세부터 20년간 연금을 수령하겠다. 그죠? 그렇게 했을 때 요 금액이 나온다는 거죠. 2억 6,200 정도 나온다. 그죠? 한 달에 145만 원. 한 달에 145만 원이죠. 145만 원 한 달에 받는 게 20년간 이 금액을 연금으로 받고 3% 이익이 났을 때 145만 원 이렇게 소개되어 있는데요. 그럼 한번 시뮬레이션을 한번 돌려보겠습니다. 실제로 한번 돌려볼게요. 어떻게 나오는지. 요 금액을 바탕으로 할게요. 2억 6,200을 바탕으로. 그러면은 자 전체 연금 저축 계좌를 한번 보면요. 이렇게 구성이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즉 원금은 1억 7,500이었죠. 1억 7,500, 700만 원 곱하기 25년. 그리고 8,700 정도 이자가 불어났죠. 1년에 3%씩 그죠? 수익률을 냈을 때 계속 복리로 계속 불어나기 때문에 이렇게 큰 금액이 붙습니다. 합치면은 얼마입니까? 2억 6,200 정도 되죠. 이걸 자 20년에 걸쳐 받는다 그랬죠. 그럼 20으로 나누겠습니다. 그럼 1,300만 원 정도 1년에 나오네요. 그러면 이 1,300만 원은 B와 C에서 지금 빠지는 거 아닙니까? 1,200이 넘어가죠. 1,200이 넘어가기 때문에 종합과세. 그렇죠. 종합과세를 가야 되고요. 요 금액에 대해서 55세니까 70세 미만 아닙니까? 5.5% 원천징수. 그러면은 얼마입니까? 72만 2천 원 정도 원천징수 1년에 원천징수를 한다는 겁니다. 자, 그럼 이 상태에서 그러나 우리가 55세 이후에 연금을 받더라도 한도가 있다 그랬죠. 한도는 연금 계좌 평가액을 10일 마이너스 연금 수령 연차 곱하기 1.2로 하는데 우리가 55세는 이게 연금 수령 연차가 1입니다. 1. 그래서 10일 마이너스 1이 됩니다. 55세 때 우리가 연금을 신청하면은. 그래서 자, 요 금액을 이제 10일 마이너스 1, 10년으로 나눈다 이 말입니다. 거기다 1.1을 곱하면요. 3,100만 원 정도가 55세 때 연금을 신청했을 때 받을 수 있는 한도입니다. 이 금액을 넘어가면 안 돼요. 3,100만 원. 자, 그러면은 2억 6,200을 20년간 나누면 1,300이죠. 그럼 1,300은 3,100 한도 내에 들어왔죠. 따라서 이거는 전액 연금 소득이고 종합과세로 넘어가면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은 이 금액을 12개월을 나누면 한 달에 100만 원 정도 되죠. 한 달에 100만 원. 아까는 그 표에는 145만 원 돼 있는데요. 그건 좀 다르게 계산한 걸 겁니다. 예, 여러 가지. 왜냐하면 그거는 운용을 계속 한다고 했을 때 연금을 신청하면은 일단 모든 그 상품은 올스톱이 돼야 되는데 연금을 신청하고 남은 금액을 계속 펀드라든가 주식에 투자를 계속 운용한다. 거기서 또 3% 수익이 난다. 그런 걸 가정했을 때 아까 145만 원 정도 될 것 같아요. 어쨌든 이 표 단순하게 계산하면은 한 달에 100만 원 정도 받는 그런 시뮬레이션이 나옵니다. 자, 그러면은 자, 보세요. 만약 5년간 연금을 수령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5년간. 그죠? 원래는 3,100만 원까지 받아야 되는데 이걸 5년 동안 수령을 해버리면은 6,300 나오지 않습니까? 6,300. 그러면 이 차이 나는 금액이 3,100만 원인데요. 이 금액은 16.5% 기타 소득을 낸다 그랬죠. 기타 소득세 16.5%. 그래서 짧은 기간 동안에 받아버리면은 연금 수령 한도를 초과하기 때문에 결국에는 높은 세금을 내야 되기 때문에 한도를 넘지 않도록 그죠? 길게 10년, 지금 우리는 20년 보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길게 가져가라 이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종합과세죠. 아까 1,300 받은 거는 1,200 넘어가니까 종합과세로 가면은 연금소득공제를 적용한다 그랬죠. 연금소득공제는 비용에 해당하는데요. 이거는 이런 산식이 저절로 주어지죠. 산식이 있습니다. 그럼 요거가 아니죠. 700에서 1,400이니까 그럼 1,400 들어오죠. 그죠? 1,300 마이너스 700 곱하기 20% 플러스 490. 그러면 610만 원. 그러면 마진, 연금 소득 금액은 마진입니다. 그죠? 700만 원. 그죠? 700. 요 금액을 이제 그대로 한번 계산을 해 볼게요.
자, 계산하면 이렇게 쭉 갑니다. 쭉 가면은 결국에는 26만 원 정도 세금이 나와요. 5월 달에 종소세 계산하면은. 그런데 우리는 5.5%, 요거 곱하기 5.5% 72만 원 냈잖아요. 이 차이 나는 금액이 45만 7천 원. 요걸 갖다가 환급을 받게 됩니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종합과세가 유리하다. 이렇게 나오네요. 이 자세한 내용은요, 제가 다른 동영상에 다 소개를 했습니다. 그걸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보시면요, 이 사람은 145만 원 받았을 때 있죠. 145만 원. 자, 145만 원 받았을 때도 똑같은 결과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아까 한 100만 원 정도 됐는데, 실제로 요 시뮬레이션 돌린 거는요, 다른 여러 가지 요소가 들어있을 겁니다. 제가 알 수 없는 그런 요소가 들어있어요. 그래서 145만 원 정도로 지금 세팅을 해놨습니다. 이 사람들은 1년에, 아니, 한 달에 받는 금액, 한 달에. 그래서, 예를 들어서, 145만 원을 한 달에 받으면은, 1년이면 1,740만 원이죠. 이것도 1,200 넘어가니까 종합과세. 그럼 요 금액 곱하기 1,740만 원 곱하기 5.5% 하면 95만 7천 원이 되겠죠. 자, 이 상태에서 이제 종합과세로 이제 넘어가겠죠. 똑같습니다. 똑같이 계산하면 이렇게 나오고요. 그 상태에서 계산하면요, 51만 2천 원 정도 세금이 나옵니다. 5월 달에 종소세 할 때. 그래도 차이가 나죠? 환급 나오죠? 환급, 이 정도 환급을 받겠네요. 그래서 이때도 종합과세가 유리하다는 거. 어쨌든 아까 한 달에 145만 원 받았을 때도 결국에는 종합과세로 넘어가더라도 환급이 나오기 때문에 상당히 재미있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예, 이제 거의 마지막 단계까지 왔습니다. 자, 연금저축 100% 활용하기 이렇게 됐는데요. 평생 세테크 통장으로 활용하겠다. 바로 이게 연말정산할 때 이제 절세한다, 세액공제된다 이 말이겠죠. 강력한 노후 준비 수단이다. 여기에 대해서는 제가 조금 의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면요, 연금저축은 인출하는 게 나중에 연금으로 받을 때 한도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많이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보조적인 수단이라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이건 어디까지나 광고를 하기 때문에 이제 강력한 노후 준비 수단 이렇게 적었지만은 결국에는 보조적인 역할을 하고 별도의 연금을 하나 더 가입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자유로운 입출금 가능, 연금저축 계좌에 안한다 이렇게 됐는데요. 자유롭게 돈을 넣었다가 뺐다가 이렇게 가능하다는 거는 이거는 연금저축 펀드이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그러나 이것도 잘못하면요, 독이 될 수 있죠. 우리가 연금이라는 게 강제적으로 일정 금액을 매달 이렇게 10년, 20년 이렇게 넣고 나중에 연금으로 받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늘 입금도 자유롭고 출금도 자유롭다면은 결국에는 나중에 돈을 갖다가 다 빼서 쓰는 경우가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거는 장점이기도 하지만은 결국에는 독이 될 수도 있는 그런 문제도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 가입할 수 있는가 이렇게 쭉 나와 있는데요. 첫 번째 당연히 직장인이죠. 예, 직장인 연말정산입니다. 연말정산할 때 세액공제를 받기 때문에 환급통장이다 이런 명칭을 썼네요. 연말정산 환급통장. 예, 어쨌든 자, IRP까지 있다 그러면 700이라 그랬죠. 700 곱하기 16.5%, 700 곱하기 13.2%. 자, 요거는 총급여 5,500만 원이 기준이라 그랬죠. 미치다 그러면 16.5%, 초과한다 13.2%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우리가 공무원 하시는 분들도 가끔 가다가 저한테 질문을 줍니다. 공무원인데 가입할 수 있냐? 이런 질문이 나오는데요. 당연히 가입이 가능하죠. 왜? 직장인이니까. 그죠? 연말정산 다 하지 않습니까? 공무원도. 그래서 군인, 공무원, 사립학교 교직원도 당연히 가입 가능하고요. 줄어드는 공적연금을 이제 보완하는 수단이다. 이렇게 돼 있죠. 예. 그리고 나머지는 똑같습니다. 그리고 자영업자도 이제 가입이 가능하다는 거. 깜빡하면은 근로자만 된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자영업자도 당연히 5월 달에 종소세 신고할 때 가능하다 그랬죠.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IRP가 있으면은 700까지 가능하다는 거. 다만 16.5%, 13.2% 나누는 기준은요. 사업 소득 금액입니다. 그죠? 매출에서 비용을 뺀 이제 마진이라 그랬죠. 이게, 자, 이건 잘못됐습니다. 4,500이 아니고 4천만 원입니다. 예, 홈페이지에서 이거 미스가 났네요. 4천만 원을 기준으로 이제 이렇게 세율을 구분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다음 페이지 가시죠. 우리가 이제 전업주부도 가입이 가능하다. 이렇게 돼 있죠. 우리가 제일 처음 할 때 연금저축은 누구나 가입할 수 있다 그랬죠. 소득이 있든 없든 누구든지 가입이 가능하다 그랬고요. 그래서 배우자 노후 준비,
국민연금, 퇴직금, 개인연금하고 별도로 준비해야 된다는 거. 그런데 전업주부는 소득이 없기 때문에 연금 납입하는 거는 전부 다 비과세입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은 세액공제를 못 받잖아요. 세액공제를 못 받기 때문에 절세 효과는 제로입니다. 아무것도 없지만은 나중에 돈을 찾을 때 언제든지 돈을 찾을 수 있는데 그때는 세금이 하나도 없다는 거. 그래서 이 사람이 만약에 나중에 55세 이후에 연금을 신청해서 받는다면은 그죠? 5.5, 3.3%, 5.5, 4.4, 3.3% 저율과세, 운용수익, 즉 불어난 이자에 대해서는 세금이 있다 이 말입니다. 납입한 원금은 당연히 세금이 없죠. 세액공제를 안 받았기 때문에 나중에 일시금으로 받든 중도인출을 하든 연금으로 받든 세액공제 못 받은 이 원금은 당연히 세금이 없고 불어난 운용수익, 이자 이런 거 여기에 대해서는 이제 연금으로 받을 때 이렇게 세금을 내고요. 만약에 중도 인출을 했다 또는 일시 해지했다 그러면 운용수익에 대해서는 16.5%. 그런데 연금 형태로 받았다 그러면 이렇게 낮은 세금이죠. 자, 그리고 또 하나의 이제 메리트가 나오는 게 금융소득 종합소득과세 대상자가 있죠. 이거는 1년에 2천만 원 초과하는 그런 이자나 배당을 받은 사람은 종합소득세 신고, 5월 달에 종소세 신고할 때 이 받은 배당 또는 이자를 합쳐야 됩니다. 그런데 이 연금은요, 연금저축은요, 일시금으로 인출해도, 즉 해약을 한다든가 또는 중도 인출을 하더라도 수익에 대해서 무조건 분리과세다. 무조건 분리과세. 물론 이제 중도 인출을 하면 16.5%를 내야 되지만은 그것만 내면은 이제 분리과세로 끝난다는 겁니다. 5월 달에 종소세에 합치지 않는다는 거. 그죠? 운용기간 중 비과세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이자가 불어나더라도 거기에 대해서는 세금을 내지 않고 자금을 인출할 때 세금이 낸다 그랬죠. 그래서 중도 인출 또는 해지한다. 그때는 16.5%. 연금 형태로 받는다. 그러면 이제 5.5, 4.4, 3.3% 이렇게 세금 혜택이 있기 때문에 어쨌든 연 2천만 원을 초과하면은 종합과세로 가야 되지만은 이 사람은 분리과세. 어떤 형태로든지 분리과세로 이제 끝이 난다. 이런 장점이 있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런데 사실 이게 2천만 원 이상 이게 이익이 난다. 그죠? 운용 수익이 2천만 원 이상 난다. 상당히 힘든 일이죠. 네, 상당히 어려운 얘기입니다. 예, 극소수만 이런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자녀 증여 수단이다 해가지고 이건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아이 노후까지 걱정하는 부모의 마음이다. 그래서 요거는요, 제가 별도의 동영상을 찍은 게 있습니다. 그걸 링크를 걸어 놓겠습니다. 그걸 보시면 돼요. 유기정기금 이제 그 문제인데요. 자, 19세 미만, 즉 미성년자는요, 10년간 2천만 원을 증여하더라도 증여세가 없다 그랬죠. 그래서 이걸 활용해가지고 10년간 19만 원 정도 이렇게 연금저축계좌를 이제 만들어가지고 납입을 대신해줘도 이렇게 증여세가 없다는 거. 요런 또 좋은 효과가 있다. 여기에 대해서는 제가 별도의 동영상을 찍었습니다. 자, 그래서 조금만 더 여기에 대해서 설명드리면요. 자녀 연금저축을 대신 납부한다 이 말인데요. 부모가 있고 이제 우리가 자녀가 있겠죠. 부모가 있고 자녀가 있고. 근데 부모가 자녀 명의의 연금저축을 개설합니다. 그리고 부모 통장에서 이 연금저축 계좌로 매월 일정 금액을 납입을 합니다. 그럼 이제 한 달에 10만 원씩 넣겠다. 그러면은 1년에 120만 원이죠. 그리고 10년이면은 1,200만 원이 이제 부모가 자녀한테 증여하는 거죠. 그죠? 증여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때는 우리가 1,200만 원을 증여했다. 이렇게 보지 않고 현재 가치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이걸 갖다가 유기정기금 평가를 하는데요. 미래에 이제 입금하는 돈은 현재 가치로 다시 평가를 하기 때문에 1,200보다 훨씬 낮은 금액이 이 증여 금액이 됩니다. 그래서 이걸 이제 우리가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보면요. 만약에 이제 10만 원씩 이렇게 넣었다. 그럼 1년이면 120만 원. 10년 동안 넣었다. 그러면은 1,200만 원이 이렇게 쌓여 있을 거 아닙니까? 근데 1,200만 원은요, 자녀가 어리기 때문에 당연히 소득이 없죠. 그래서 전액 세액공제 못 받겠죠. 세액공제 못 받은 금액이 1,200만 원 이렇게 쌓여 있고요. 여기에 대해서 이자가 또 100만 원 불어났다. 이렇게 하면은 이제 10년 뒤에 이 자녀는 1,300만 원짜리의 연금저축 계좌를 당연히 본인 명의의 연금저축 계좌가 이렇게 구성되어 있겠죠. 그런데 자녀가 이제 나중에
직장을 다닌다 또는 자영업을 한다. 그러면은 직장에서는 연말정산, 자영업을 할 때는 5월달에 종소세 신고 이렇게 할 때 세액공제를 받지 못한 이 금액을 그대로 1년에 400만 원까지 그대로 들고 올 수 있다 그랬죠. 그렇죠. 세액공제 못 받은 걸 이 사람은 이렇게 받을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3년 동안 한 푼도 안 넣어도 400만 원씩 세액공제가 된다는 거. 그래서 부모로부터 증여를 받음과 동시에 이렇게 세액공제 못 받은 건 따로 세액공제를 또 받을 수가 있고, 그래서 자녀의 노후까지 생각한 부모의 마음이다. 제가 이렇게 이제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그런데 미성년자는 부모로부터 2천만 원까지는 이제 돈을 받더라도 증여세가 없다 그랬죠. 10년간입니다. 10년간 2천만 원 증여세가 없다는 거. 만약 성년이 되었다 그러면 성년은 5천만 원까지 가능하다 그랬죠. 그래서 이 한도를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매월 납입금을 이제 정하면 된다는 거죠. 그게 이제 현재 가치 평가를 해보면요. 미성년자는 한 달에 한 19만 원 정도 이렇게 10년 동안 이제 대신 내줘도 세금이 없다는 거. 한 달에 19만 원 주면요. 이걸 갖다가 10년 동안 이제 다 쌓은 금액, 이걸 현재 가치 평가를 하면요. 2천만 원이 안 됩니다. 안 되고 성년은 이제 월 48만 원 정도 이렇게 매월 납입을 해도 5천만 원이 안 되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부모가 자녀의 노후까지 걱정하는 또 그런 플랜을 짤 수가 있다는 거. 그래서 연금저축이 이런 형태로 이제 활용을 많이 하죠. 예. 자, 이제 진짜로 이제 마지막까지 다 왔습니다. 자, 연금저축 계좌 가입부터 펀드 매수까지 원스톱으로 다 해주겠다. 이런 또 좋은 또 광고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설명할 거는 거의 없습니다. 이제 보면요. 이 신한금융여기에서 하는 거는 이제 재미있는 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자, 내가 주식을 사기 위해서 이제 위탁 계좌를 하나 개설을 한 사람이 있겠죠. 이 사람은 별도의 연금저축 계좌를 개설할 필요 없이 요 일반 위탁 계좌에서 바로 연금저축으로 이제 가입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여기 눌러가지고 이제 바로 가입을 하면은 바로 개설이 된다. 이렇게 되죠. 그런데 다른 회사는요. 다른 회사는 연금저축 계좌를 가입할 때 신규 계좌를 또 만들어야 된다는 그런 불편함이 있는데 신한금융투자는 이제 증권 계좌를 이제 보유하고 있는 사람은 그냥 그 계좌로 바로 연금저축을 가입할 수 있다. 그래서 효율적인 자산 관리가 가능하다. 뭐 이건 상당히 편리한 기능이라고 봅니다. 예. 자,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이런 식으로 해서 여러 가지 주식이라든가 채권이라든가 혼합형 다양한 상품을 연금저축 계좌에서 투자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게 운용을 잘했다. 그러면 이제 플러스가 될 거고 운용을 못했다. 그러면 이게 원금을 보장 안 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마이너스가 될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이런 식으로 리스크를 이제 안고 이제 미래를 대비한다. 이런 상품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연금저축 펀드에 대해서 한 1시간 정도 길게 한번 봤는데요. 우리가 세법 이론하고 그 이론을 바탕으로 실제 연금저축 상품은 또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지 이걸 동시에 보는 게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실제로 신한금융투자의 그 홈페이지에서 그 화면을 캡처해 가지고 제가 설명을 쭉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우리가 연금저축 펀드의 우리가 장점이라고 하는 수시 입출금이 가능하다는 거. 그죠? 언제든지 넣었다가 언제든지 또 뺐다가. 그러나 결국에는 이게 잘못하면은 수시로 빼다 보니까 연금이 결국에는 얼마 쌓이지도 않고 이제 끝나버리는 그런 위험성도 있다 그랬고요. 그리고 이거는 어디까지나 주식이나 채권이나 이렇게 리스크가 있다 그랬죠. 네, 어디까지나 원금 이상으로 많은 돈이 불어날 수도 있지만은 잘못하면은 원금 밑으로 그죠 마이너스가 뜰 수 있는 그런 리스크가 있는 상품이기 때문에 이걸 우리가 충분히 알고 우리가 여기에 가입을 해야 된다는 거. 그리고 이거는 예금자 보호법에 따라서 보호를 받지 못한다고 돼 있었죠. 그래서 우리가 5천만 원까지 보호해주는 그게 없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게 리스크가 또 있다는 거. 이렇게 여러 가지 이제 리스크도 있고 장점도 있는데 그런데 요즘 제가 이 유튜브라든가 여러 가지를 보면요. 연금저축 펀드가 만능인 것처럼 이렇게 막 광고를 하고 있어요. 연금저축보험은 그죠 보험회사에서 만든 연금저축 상품은 이게 공시이자율 해가지고 보통 시장에 있는 이자율
정도밖에 이제 이자를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크게 불어나는 거 없이 이렇게 쭉 가는데 그래가지고서는 연금이 안 된다. 그래가지고 연금저축 펀드로 빨리 갈아타라. 그죠? 그래가지고 뭐 10%, 20% 이렇게 이 수익을 충분히 낼 수 있는데 왜 연금저축보험에 그렇게 머물러 있느냐. 이렇게 해가지고 너무 지나치게 연금저축 펀드에 대해서 이렇게 좋은 점만 부각하는 거 아닌가. 우리가 항상 어떤 현상이 발생했을 때는 플러스도 있지만은 마이너스도 있다는 걸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데 글쎄요. 저는 확실히는 모르겠어요. 이 상품이 충분히 그렇게 뭐 5% 이상 이렇게 수익이 난다면요. 뭐 당연히 거의 가입하겠지만은 우리가 오랜 경험으로 봤을 때는 플러스도 있지만은 반드시 마이너스도 존재한다는 것도 우리가 알아야 되기 때문에 여기에 너무 우리가 치중해가지고 연금저축보험을 또 이쪽으로 굳이 또 일종의 수수료를 이제 부담해가면서 우리가 해지를 하면은 또 거기에 대한 마이너스도 생기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면서까지도 이렇게 옮기는 거는 여러 가지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쨌든 연금저축 펀드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쭉 봤고요. 연금저축보험도 대표적인 보험사의 상품을 하나 선정해 가지고 그것도 세법 이론이 어떻게 녹아 들어가는지 그것도 한번 다음 시간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음 시간에 다른 주제로 또 찾아뵙겠습니다. 어려운 건 쉽게, 쉬운 건 더 쉽게. Easy to understand. Easy to understand.